안녕하세요.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에 초청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필연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인 이 먹기와 놀기가 예술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예술, 특히 미술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던가 아니면은 군주의 조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림의 주제로 보통 등장하니 먹는다라던가 논다라던가 이런 원초적인 행위는 그림과 좀 연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자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우리는 먹는 것 그리고 노는 것이라는 인간들이 다 추구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거듭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만 역사와 시대에 따라서 그 행위들은 조금씩 다르게 보여집니다. 일단 먹기라는 것은 선사시대,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시기에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행위였고, 그리고 근대가 그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까지 먹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근대, 현대로 발전하면서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확고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림을 이야기할 때 최초의 그림 주제가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기원전 거의 지금으로부터 18,000년에서 14,000년 전, 그러니까 거의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이 황소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황소 그림은 알타미라 동굴로 쑥 들어가도 불을 켜지 않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소 그림을 그릴 때 선사시대 예술가가 원시 선사시대의 동료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고, 이 그림은 무언가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주술적인 의미? 바로 식량이겠죠. 채집해서 얻을 수 있는 나무 열매 같은 것보다 이런 들소를 한 마리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사시대에 먹는 것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도 꼭 필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예술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존을 위한 기원의 의미에서 먹을거리가 그려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로마 제국 같은 고대의 최초로 번영한 제국들의 이야기를 하면 먹거리가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폼페이에 그려진 조금 부유한 집의 식당 벽화에서도 이렇게 포도주와 과일이 탐스럽게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었던 시대를 벗어나서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대 이전, 그러니까 1600년대에 먹는다는 행위는 그림에서 어떻게 보여질까요? 자, 지금 우유를 따르는 하녀, 유명한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 지금 하녀는 주인집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호밀빵, 딱딱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밀빵보다 훨씬 거칠어서 먹기 어려운 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우유에 넣어서 일종의 푸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녀의 모습은 화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개신교 시대의 윤리는 무엇이었나 하면 그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고 해도 그 노동을 열심히 하는, 신실하게 하는 사람의 영혼은 선량하며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 당시 개신교 시민사회의 신앙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녀의 시각은 지금 시선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우유를 따르는 일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젖빛 유리가 끼워진 유리창에서 한 부분만 지금 유리가 깨어져 있죠. 이 깨어진 부분에서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하녀의 이마를 마치 신의 손길이 어루만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직사광선은
하녀에게 가닿는 절대자의 손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녀가 있는 공간은 여염집의 부엌이죠. 자, 이 여염집의 부엌을 화가 페르메이르는 깨끗한 하얀 벽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제 부엌보다는 조금 미화된 것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눌 때 이런 여염집의 부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획기적인 가전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저는 사실 구시대 사람이라서 아직도 LG 하면 백색 가전 이렇게 떠오르는 편인데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가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냉장고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당시에 유럽의 여염집의 부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은 먹거리들이 벽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페르메이르는 그 벽을 깨끗하게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실제적인 근대 이전의 부엌의 모습처럼 표현하지 않고 깨끗하게 표현함으로써 일하고 있는 하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죠. 아무튼 이 두 그림, 하녀 그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하면 근대 이전에는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졌겠죠. 이런 식의 음식을 근대 이전의 시민사회의 좀 부유한 집안에서는 먹었을 겁니다. 반짝거리는 올리브라던가 아니면 반짝거리는 이 유리잔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낸 집이면 아마도 여염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부잣집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대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가전이라던가 또 제대로 된 요리 도구 같은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평범한 식사를 차리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완수되었고 철도가 깔리고 공장에서 많은 물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초보적인 가전들이 만들어집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희생과 노력은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친교와 사교의 도구로 조금 더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르누아르가 그린 이 뱃놀이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에서 다정한 친구들이 센강 근처의 식당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차려진 음식을 보면 일단 프랑스답게 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들이 있고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흐트러진 듯하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르누아르는 이 그림을 이렇게 대각선 X를 두 번 그으면 그림은 4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4개의 삼각형에서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는 르누아르의 친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의 삼각형과 아래쪽의 삼각형에는 각각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식탁, 음식을 배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서 각 공간마다 나름의 질서를 부여한 겁니다. 이 왼편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여성이 르누아르의 아내인 모델 알린 샤리고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커다랗게 그려진 5사람은 실제 르누아르의 친구들이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르누아르는 모델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말 실제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센강 그 변의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교와 사교의 시간, 그러니까 행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르누아르는 나는 벽에 걸었을 때 벽에도 기쁨을 주는 그런 예쁜 그림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음식을 매개로 해서 센강 유역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친구들의 모습, 그러니까 사교와 친교에서 음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면서 그 순간을 더욱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매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 파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눴다면 런던은 어땠을까요? 자, 런던 세인트 제임스 파크 근처의 한 공원에서 이렇게 부유한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어들이 음식과 함께 가을 한때의 정취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빵과 버터 그리고 따뜻한 차가 들어있을 법한 그런 주전자 등이 보입니다. 음식은 파리와는 조금 다르죠. 아무튼 런던은 파리보다는 조금 더 싸늘한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리의 젊은이들에 비해서 살짝 더 차분하고 풍요한 분위기입니다. 그 어떤 작품에서건 간에 근대 이후의 그림에서 음식이 등장하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사교와 친교의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음식이라는 것, 음식을 나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가족 간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 일상의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는 시간, 그것은 사실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 같아요. 스웨덴의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칼 라르소는 자신의 아내인 카린과 함께 8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의 일상이 사실 우리에게 평범하지만 사실은 그 일상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행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저녁 식탁에 램프가 켜지고 그 램프 주위에 8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때 나눌 음식은 빵과 또 햄과 커피, 잼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일상 식탁과는 좀 다른 음식들이 차려져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모습에서 우리는 가족의 평온한 행복을 볼 수가 있어요. 라르손의 많은 그림에서 야외에서 낚시를 할 때도 여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새우가 등장하고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식탁에서도 늘 음식은 등장합니다. 이런 음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겠죠. 과거의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였고, 그리고 근대 이전의 음식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과 봉사에 의해서 차려졌습니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가전의 도움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음식을 차리기가 훨씬 편한 그런 때가 도래했죠. 이제 음식은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가족들 사이에 일상의 평온함과 행복을 나눌 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먹는다는 것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논다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인상파부터 클림트까지 많은 화가들이 노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논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노는 시간, 노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일상과 사교와 또 특별한 기쁨을 맛보며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잠시 비움으로써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됩니다. 19세기가 되면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하게 됩니다. 낮에는 회사나 자신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놀 수 있는 여유를 좀 갖게 되죠. 그래서 인상파들은 일이 아니라 도시에서 사람들이 노는 모습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일단은 극장이 있습니다. 저녁에 극장에 간다. 이것은 도시인에게 비일상의 특별한 순간이자 사교의 공간이었죠. 르누아르가 극장에 간 처녀 총각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극장 관람석이라는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 커플은 극장의 박스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극장에 무대가 있는 곳은 이 왼쪽 아래일 텐데 여성을 데리고 있는 남자는 엉뚱하게 3층 관람석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괜찮은 여자 또 없나?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극장은 도시인에게 비일상의 공간이자 새로운 만남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 극장의 무대에서는 이렇게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연주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우리가 낮에 도시에서 보는 일상과는 다른 비일상의 특별한 느낌의 공간이 극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이 특별한 공간,
생생하면서 어떤 현장감이 넘치는 공간인 극장을 묘사하게 됩니다. 극장 외에도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 어디가 있을까요? 도시인은 어디 가서 놉니까? 한 세기 전에 도시인들이 놀았던 공간은 오늘날 우리가 놀고 있는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인들은 놀기 위해서 보통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가는 곳 바로 카페입니다. 유럽의 많은 오래된 도시에는 카페가 있고 카페에 세련된 여성들이 앉아서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아니면 마네의 그림 속의 여성처럼 자유롭게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마네의 그림에서 이 복숭아빛 여성의 젊은 여성의 피부 그리고 그 여성이 입고 있는 피부와 비슷한 복숭아빛 드레스 뒤에 펼쳐져 있는 이 소파의 자줏빛 부드럽고 따뜻하며 편안한 색채들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화가 고흐도 이런 카페의 모습을 자주 그렸어요. 고흐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1888년 아르에서 밤에 카페가 노란 가스등 불빛을 밝히고 있고 아르의 중심 광장인 포름 광장에서 사람들이 느긋하게 그 카페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녁도 먹었고 이제 단골 카페에서 와인 한잔 할까? 이런 분위기죠. 하늘에는 노란 별들이 큼지막하게 떠 있고 이 카페의 분위기는 가스등 불빛으로 샛노랗게 빛나면서 절로 뭔가 안온하고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꿈꾼다면 이런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세기 전 도시, 유럽의 도시인들에게 카페라는 곳은 자신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사교의 공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카페에서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벌어지기도 했죠. 마네가 그린 이 폴리 베르제르의 바라는 그림은 커다란 상당히 카페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카바레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층에 객석이 있고 그 객석의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보고 있나 하면 지금 카페에서 펼쳐지고 있는 놀랍게도 서커스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윗부분에 보일 듯 말 듯하게 고개사의 발이 있죠. 바를 지키고 있는 젊은 여급 쉬종의 모습이 있고 그 바에는 대리석 바에는 여러 가지 술잔, 술병, 과일, 꽃 등이 흐드러지게 차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 밤의 카페의 소란스러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쉬종의 약간은 무표정하고 황폐한 듯한 얼굴을 통해서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도시에서 노동하면서 그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젊은 여성의 고독과 외로움도 볼 수 있습니다. 카페라는 곳은 이렇게 비일상의 공간인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놀기 위해서 밤에 극장에 가고 낮에 카페에 간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놀기 위해서는 휴가라는 곳을 갑니다. 휴가를 갈 때 바다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도시와 먼 곳, 자연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자연이 아마 바다이기 때문일 겁니다. 모네가 그린 이 트루비르 바닷가 산책로라는 그림에서 긴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이 스커트 자락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해안가에 쭉 깔린 널빤지로 만든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발전한 선진국에는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깔리게 되고 그 철도망을 따라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인근의 바다로 가서 휴가를 즐기게 됩니다. 그 휴가는 하루의 짧은 휴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 정도의 휴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모네가 그린 이런 생터드레스의 테라스 같은 그림이 짧은 어찌 보면 한나절의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규를 그린 유명한 화가 뭉크가 그린 이 휴양지의 모습은 조금 더 본격적인 휴양지입니다. 백야죠. 지금 달이 뜨고 있는데도 하늘은 하얗게 파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젊은 소녀가 아마도 부모를 따라서 휴양지에 와서 휴양지의 백야와 깨끗한 맑은 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뭉크가 자신의 별장을 가지고 있었던 오슬로 인근의 아스가르드 스트랜드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뭉크는 해마다 자신의 별장으로 여름 휴가를 갔고 그 별장의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즐겨 그렸는데 그 창 너머 보이는 풍경이 바로 이 풍경이었습니다. 뭔가 꿈처럼 신비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백야의 하늘,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소녀들, 커다랗게 서 있는 침엽수 모두가 북구의 여름밤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것, 말하자면 도시를 멀리 떠나 우리의 일상을 멀리 떠나 우리를 온전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번잡함을 모두 털어버리고 우리를 비움으로써 새로운 영감, 새로운 의욕,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을 채우는데 휴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뭉크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키스를 그린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는 해마다 아터라는 호수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신비롭게 빛나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과연 존재할까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클림트의 상상 속의 호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로 이 아터 호수를 가보니 정말로 이런 초록빛 호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호수가 초록빛인가 하면 알프스에서 녹은 빙하가 호수로 만들어져서 그 빙하에 들어있던 광물질 때문에 호수가 이렇게 초록빛으로 빛이 난다고 해요. 클림트는 이 초록빛 호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불멸의 연인인 에밀리와 함께 해마다 아터 호수로 와서 한 달이나 두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터 호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클림트의 그림 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키스라는 그림을 연상하지만 놀랍게도 클림트의 많은 그림이 이렇게 휴가지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클림트의 전작이 200점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50점 정도가 풍경화라고 하니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클림트의 풍경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휴가지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번잡한 도시의 삶을 떠나서 자신을 모두 비우고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얻어서 다시 도시의 일상을, 자기의 번잡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먹고 노는 것은 예술에서도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하듯이 예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이제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매개로 변화했고 그리고 그런 변화에는 가전의 역할이 사실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다는 것은 쉼과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라던가 새로운 영감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먹고 놀고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정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라는데 먹는다는 것과 논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던가 쉬고 논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소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고 그것은 꼭 필요한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술은 많은 경우 우리 삶의 모자이크입니다.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단면들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는 것과 논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들을 더욱더 기쁘게 즐겁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